네, 안녕하세요. 제빌입니다. 네, 오늘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말을 할 거고요. 네, AI 데이터 센터가 요즘 뭐 부족하니 많이 하면서 되게 말이 많잖아요. 네, 우리는 이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광통신을 중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AI를 쓸 때 이 데이터 센터의 역할이 뭐고 또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한번 큰 그림으로 보면 네, 요즘 이제 클로드를 많이 쓰시니까 제가 이제 핸드폰에서 클로드로 어떤 질문을 입력을 해봤다고 할게요. 그럼 제 질문은 전파를 타고 가장 가까운 기지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이나 거제도에 있는 해적 광 케이블로 이동을 하게 되고 해적 광 케이블을 따라서 이제 태평양을 쭉 건너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하면 네, 지상 광 케이블을 따라서 클로드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도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제 답변을 생성을 하게 되면 다시 역과적으로 한국에 보내주고 또 질문을 하면 다시 같은 과정으로 미국을 다시 가고 이렇게 AI를 쓸 때마다 미국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데이터 센터 안에서 제 질문을 어떻게 연산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서버고 두 번째가 렉이고 세 번째가 클러스터라는 것인데 이 서버는 그냥 몇 개의 CPU와 몇 개의 GPU가 모인 하나의 컴퓨터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그냥 컴퓨팅 트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제품에 따라 편차가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CPU가 2개, GPU가 한 8개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버가 모여서 하나의 선반을 이루고 있는 게 렉입니다. 네, 렉은 이 서버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또 가장 효율적으로 냉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단위를 나타내요. 따라서 뭐 렉은 보통 서버가 한 4개, 뭐 많으면 한 8개에서 16개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렉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어떤 군집 같은 게 클러스터입니다. 이 클러스터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 렉이 수십 에서 수백 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실제 사진을 보면 서버는 진짜 어떤 컴퓨터처럼 생겼죠. 그리고 이 서버가 모여서 선반처럼 이루고 있는 게 이제 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가 우리가 가장 흔히 데이터 센터 하면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 내 질문은 어떻게 연산이 되는가를 보면 일단 제 질문이 열심히 이제 광 케이블을 타고 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클라우드 데이터가 맞아? 챗GPT 아니야? 뭐 이런 네, 인증 과정을 거쳐서 클라우드가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분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 분류라는 것은 어떤 클러스터로 보낼까? 라는 것을 분류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클러스터는 모델에 따라서 서로 다른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는데 클로드는 오프스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넷 모델이 있고 제일 낮은 게 이제 하이쿠 모델이 있죠. 이 모델마다 클러스터가 다른데 그 이유는 이 LLM 모델이라는 것은 지난 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행렬들을 곱해가지고 결과물을 얻어내는 행위예요. 그리고 이 행렬들을 이루고 있는 이 숫자 하나하나가 각각 가중치 값이라는 것인데 당연히 그 모델별로 가중치 값이 다르겠죠. 오프스의 가중치 값이 제일 좋은 가중치 값일 거고 뭐 하이쿠 가중치 값이 제일 덜 좋은 가중치 값일 텐데 따라서 모델별로 가중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클러스터가 렉들의 집합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의 클러스터, 오프스 클러스터 안에 있는 모든 렉이 다 똑같은 오프스 가중치 값을 저장을 하고 있느냐?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렉 하나에 다 저장되어 있는 건 아니고 오프스 가중치 값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렉 두세 개 정도에 걸쳐서 저장되어 있고 또 그 다음 세 개에서 또 똑같은 값이 저장되어 있고 세 개 단위로 이렇게 계속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인증 과정을 거치고 분류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오프스 클러스터가 선택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오프스의 가중치는 렉 1, 2, 3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렉 1, 2, 3에 있는 서버들 모두가 서로 다 긴밀히 통신을 하면서 연산을 해야 됩니다. 이 어느 한두 개의 서버 가지고만 내 답변을 구성할 수는 없어요. 이 같은 렉 안에 있는 서버끼리의 통신은 뭐 서로 붙어 있고 가까이 있으니까 괜찮을 텐데 서로 다른 렉, 뭐 예를 들어서 렉 1에 있는 요 서버랑 렉 3에 있는 요 서버가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 스위치라는 것을 거쳐야 됩니다. 이 통신 스위치는 서로 다른 렉 간의 통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존재를 하는 친구인데 이 통신 스위치라는 게 왜 존재를 하느냐를 보면 좀 지우고
제가 뭐 렉 3개만 그려놨지만 렉이 5개만 되더라도 서로 렉을 1대1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연결선이 10개가 필요해요. 반면에 이 통신 스위치라는 것은 가운데 하나 두게 되면 연결선이 5개만 있어도 모든 렉들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통신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통신 스위치를 통해서 서로 다른 렉에 있는 서버들이 서로 통신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이 렉과 통신 스위치 사이의 이 연결선을 구리선을 썼어요. 근데 이 구리선이라는 게 1m만 넘어가게 돼도 통신 효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고, 또 당연히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통신 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근데 대 AI 시대에 우리가 질문 폭격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 기존의 구리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광통신이라는 것이고요. 이 광통신이라는 것은 이 렉과 통신 스위치 사이의 요 선을 광 케이블로 구성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광통신이 되겠습니다. 이제 광통신이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플러거블 방식이라는 건데, 이 플러거블 방식이 현존하는 광통신의 대다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방식이고요.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렉과 스위치에다가 이 광 트랜시버라는 것을 끼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광 트랜시버 사이를 광 섬유로 연결을 해서 광통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무슨 USB A2C 같은 거를 꼽듯이 이 광 트랜시버 안에서 이제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꿔주는 변환이 일어나게 되고, 방법을 쓰게 되면 일단 기존에 구리선을 연결했던 렉과 스위치를 그대로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광 트랜시버만 겉에다가 끼면 되니까 호환성이 좋죠. 그 다음에 이 광 트랜시버가 고장 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것만 갈아 끼우면 돼요. 따라서 유지 보수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 트랜시버의 완제품을 파는 회사가 뭐 코이런트랑 루멘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광 트랜시버 안에 들어가는 칩, 이 디지털 신호 처리 칩을 생산하는 회사가 마벨이랑 브로드컴이 있는 거고요. 근데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광 트랜시버를 그냥 겉에다가 꽂는 방식이다 보니까 내부에는 아직 그 구리선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아직 그 올드한 구리선의 잔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광 트랜시버에서 광 섬유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받더라도 실제로 이제 라우팅 칩, 뭐 예를 들어서 렉 1에서 렉 3으로 라우팅을 해주는, 실제로 그런 라우팅을 수행해주는 라우팅 칩에 도달하기까지는 그 기존에 존재했던 올드한 그 구리선을 한번 거쳐야 돼요. 이제 사람들이 AI로 너무 많이 질문하니까 이런 구리선조차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이 내부에 존재하는 구리선마저도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등장을 한 게 CPO 방식이라는 겁니다. 코 패키지드 옵틱스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 광 트랜시버 밖에 있었던 광 트랜시버를 안으로 코 패키징 했다라는 방식이고요. 이 광 트랜시버를 라우팅 칩 바로 옆에다가 붙여버려가지고 내부에서도 광섬유로 이동할 수 있고, 또 밖에서도 광섬유로 이동할 수 있고, 전체에서 광섬유로 이동해서 진정한 광통신을 이뤄내겠다라는 게 이 CPO 방식입니다. 따라서 장점은 굉장히 빠르겠죠. 하지만 단점이 플러거블처럼 기존 스위치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스위치 자체를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CPO를 파는 회사가 브로드컴이랑 엔비디아가 있고, CPU 칩을 파는 회사가 마벨이 있고요. CPU의 광부품이랑 이 안에 들어가는 레이저를 생산하는 회사가 코이런트랑 루멘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또 나오죠. 이 브로드컴이나 마벨, 뭐 코이런트, 루멘텀은 아까 플러거블 때도 봤던 애들인데, 근데 갑자기 엔비디아가 나오죠. 이 엔비디아가 CPU를 팔긴 합니다. 물론 이 CPU라는 게 아직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제품은 아니고 플러거블 방식이 절대 다수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아직 브로드컴이 1위예요. 엔비디아는 아직 CPU 후발주자이긴 한데 아무튼 엔비디아도 CPU를 팔긴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야심찬 발표를 하나 했는데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가 마벨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루멘텀이랑 코이런트에도 투자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트렌드포스라는 대만의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 이제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이러한 엔비디아의 움직임은 이 NV링크라는 에코시스템을 확장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일단 엔비디아는 아시는 것처럼 GPU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CPU도 같이 팔기 시작하면서 이 둘을 묶어서 베라 루빈이라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CPU랑 GPU 둘 다 엔비디아가 만드니까 이 둘을 연결하는 연결선도
그냥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고 NVLink라는 엔비디아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팔기 시작했어요. 아직 물론 CPU나 GPU 간의 연결은 너무 가까워서 광통신을 안 쓰고 구리선을 쓰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NVLink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저런 기존 광통신 업체들과의 뭐 전략적 파트너십이나 투자 같은 행위는 이 부분, 그러니까 렉과 렉 간 통신 마저도 이제 엔비디아가 먹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AI 데이터 흐름에 있어서 곳곳에 엔비디아의 제품을 박아놔가지고 마치 애플 생태계처럼 엔비디아 생태계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미 엔비디아는 서버를 만들 수 있고 서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렉 단위로 팔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 이 렉과 렉 간의 통신과 렉과 스위치 간의 통신까지 엔비디아가 먹게 되면 렉 단위가 아니라 클러스터 단위로 팔겠다. 라는 어떤 야심찬 포부가 되겠죠. 따라서 오늘 영상도 엔비디아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아마 다음 영상도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